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많은 실수요자들이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후에 본인은 이제 월세를 좀 살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 빼주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임의경매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는 안 좋을 걸로 보이고 금리는 내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임의경매 건수는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강제경매 건수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부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준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엄 발표하기 전에도 계엄 전에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탄핵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떠한 분위기인가요? 거래량은 계엄 전에도 좀 떨어지고 있었고요. 지난 7월 대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절반 가량이 거래량이 떨어졌고 10월 말 기준 이제 4천 건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 거래량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조금 더 떨어질 거는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거나 떨어지지는 않고 상승폭만 조금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 전국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탄핵 전국 때는 또 부동산 시장이 어땠었을까요?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거래량 전국 거래량이 탄핵 전에는 한 4만 8천여 건 하다가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2만 건대대로 추락을 했었고요. 탄핵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또 거래량은 5만여 건으로 오히려 탄핵 전보다 이제 증가했는데 가격은 당시에도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탄핵이라는 큰 어떤 이런 전국의 변화, 이 변동성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전국 변화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동반해서 떨어지지는 않더라. 예년 사례를 보더라도 그 전 사례 노무현 정부 때도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그 시절에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들은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가격이 올라갈 때 움직여야 되느냐,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는 시점, 거래량이 떨어지는 시점, 자, 이런 시점을 우리는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게 급매물로 싸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을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진단해 보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건설 수입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거고 이게 이제 공사비에 영향을 줄 거고 인건비 공사비 상승하면은 분양가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양가 상승이 결국은 주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뭐 다 차지하고라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또 하나 특히 이렇게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 예측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금리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지금 높은 시점이고, 자,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가격은 당연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나나요? 실제 이제 입주 물량 부족이 이제 뭐 내년부터,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부족했고요. 내년 뭐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부분이 대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 은행별로 이제 뭐 고민이 하겠지만, 원래 이제 11월, 12월은 금융권에서 연체 관리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늘려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기보다는 대출 관리, 연체 관리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도도 조금 줄어들고 그랬지만, 내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월 달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는 한도가 줄어들면은 실수요자들한테 사실은 타격이거든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연기하거나 뭐 포기 미뤄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대출 한도는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년에 뭐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내년에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시행이 되면 대출은 계속 규제가 될 텐데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금 한도,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우리가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지금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뭐 매매값이나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많은 실수요자들이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후에 본인은 이제 월세를 조금 살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 빼주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인다라고 해서 시장에 큰 뭐 이런 효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또 이게 이제 뭐 대출 한도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뒷받침돼야지만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 가격 상승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전세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계속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모두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 같네요. 사실 뭐 최근에 뉴스 보면은 악성 미분양이 늘고 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있던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게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경매로 나오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는 따로 떼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출 이자
투자를 못 내서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건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그러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을 보면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기업 대출은 뭐 0.5에서 0.7 사이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결같이 금융권의 연체율을 보면은 한결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숨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11월, 12월이 연체 관리에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은행에서 경매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1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경매를 넣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자산 유동화를 시킵니다. 500억, 1000억 단위로 묶어서 이거를 자산 유동화를 시키면은 이게 이제 NPL로 해서 경매로 넘어오는 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강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임의 경매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는 안 좋을 걸로 보이고 금리는 내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임의 경매 건수는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강제 경매 건수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또 갈아타기 할 때도 경매 물건으로 사서 우리가 싸게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싸게 구매할 때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 백화점 세일할 때 가서 사는 거잖아요. 자, 우리 법원에 가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장은 경기 변동이나 금리에 의해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러는 거고, 가격 상승은 그거하고 이제 또 별개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자, 이 시장은 또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거래량은 뭐 크지 않았어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분양이 지금 6만 호 이상 미분양이 쌓여 있고요.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면은 일자리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공급,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 시장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지방 부동산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의 얘기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환가거든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처분할 때 환가가 잘 돼야 되는데, 지방 부동산은 환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가하는데 한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지금까지 올해 이제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발표했고요. 그린벨트 서울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특히 뭐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 사업을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를 떠나서 시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들은 공급으로뿐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감안해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거나 그러면은 당장은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탄핵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뭐 뉴스를 보면은 뭐 4월, 뭐 5월, 뭐 빠르면 3월 이렇게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거쳐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좀 더 선명해질 텐데, 그때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그게 좋은 영향으로 갈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종료가 되면은 뭐 시장은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연초부터 금리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 탄핵하고는 무관하게.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은 저는 지금 1분기가 정말 내 집 마련에 아주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탄핵이 끝나고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탄핵 이 전국이 끝나면은 뭐 그때는 이제 금리도 0.25에서 0.5% 포인트 정도 인하가 될 거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탄핵 전국과 맞물려서. 그럼 그때 사면은 일단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비싼 가격을 좀 더 주고 사야 되겠죠. 가뜩이나 대출 한도도 스트레스 DSR 이거를 뭐 내년 9월부터 또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안 되니까 미리 내 집 마련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그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그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원인을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찔끔 떨어져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잖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2% 밑으로 조금 떨어지면은 주담대 금리도 이제 연동해서 같이 떨어질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제 3% 정도 되면은 주담대 금리가 4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중금리 정도로 보기 때문에 4, 5% 정도 끼고 이자 부담을 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빡빡한 그런 청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가정 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늦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더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런 2016년 시점에 기준금리는 몇 프로였을까요? 1.5%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안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꾸준히 시장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뭐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 또 유지될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년에 내 집 마련, 뭐 지금 내 집 마련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릴 텐데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은 광의 통화 M2 기준으로 보는데, M2가 작년 말 현재 3,904조 원이었어요.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210조 원가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210조 원이라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이런 통화가 지금 늘고 있는데, 통화가 는다라는 것은 실물 자산 가치를 밀어 올릴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가격이 뭐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또 비트코인이나 주식 시장으로도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비중은 부동산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요즘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수익률로 봤을 때 이게 부동산이 과연 매력적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좀 있는데요. 부동산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어떤 거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뭐 안 오르는 거 뭐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 기간을 한 300년 잡아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가치 없는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하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걸 고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또 시점도 저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매수하기 적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지금요. 돈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가치 있는 거는 이런 거래량이 떨어지고 살짝 조정할 때 미래 가치 있는 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 가치 없는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 없는 부동산 시장을 일반화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지 말고 정말 미래 가치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좀 보고 우리가 갈아타기나 또 내 집 마련에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약간 둔화된 상황에서도 반포나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똘똘한 한 채의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난해 GNI가 36,000불이었잖아요.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자가 되면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나 어디 살지? 우리 애들 어디에서 교육시키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 어디가 제일 좋냐? 그럼 교육시키기 좋고 제일 살기 편한 곳이 어디냐? 거기를 꼽았을 때 강남으로 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로 많이 이제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은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게 돼 있고 더 점점 더 신고가 갱신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건 트렌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은 지금도 가격이 와 정말 비싸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런 곳이 더 오를 거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제가 2년 전에 뭐 12월에 둔천 주공 84제곱미터 12억에 분양할 때 59제곱미터 10억에 분양할 때 그러니까 평당 3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거 해라 사라라고 했을 때 댓글로 욕들이 그냥 엄청나게 한 8천 건이 쌓였어요. 8천 건. 그 3%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84제곱미터는 24억, 5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10억 이상 입주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자본 수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2년 만에 자본 수익이 10억 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시장을 보면은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욕할 시간에 왜 내가 욕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것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사야 이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포 지역에 사더라도 세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난로 아파트나 스몰 단지는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어요. 커뮤니티 때문에 커뮤니티가 제대로 이제 활성화될 수 없고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신축
바람이 부는 거는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 수가 이제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요 정도 규모가 정말 굉장히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단지 안에 초, 중, 고가 옆에 있거나 안에 들어 있거나 그다음에 학원과도 같이 있으면은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서울 강남 끝자락에 위치한 대치동의 집값이 학원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도 뛰어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편의 시설이죠. 뭐 병원, 종합병원 뭐니 주변에 있대거나 또는 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주변에 있대거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의 시설이 갖춰지면은 또 집값에 영향을 준다. 또 주변에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한강 둔치라든가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용산 공원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도심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자연환경도 집값에 영향을 주더라. 마지막으로 교통환경이죠. 네, 뭐 지하철이 지금 GTX까지 2028년 A, C가 다 들어가면은 서울에 15개가 이제 지하철 노선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가 더 되는 지역에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제는 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철이 하나보다는 2개 정도가 다니는 그런 지역, 5분 거리 이내에 이런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것도 교통환경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내 집 마련에 또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만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이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단지 입지도 좋은데 커뮤니티가 없는 아파트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엘리트가 잠실에. 네. 네. 그래서 반포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가 들어가면은 틀려지는 거고. 대장단지가 될까요? 잠실 르엘이 지금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 단지들은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하고는 이제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잠실 주공 5단지나 장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엘리트에서 이제 대장주가 뺏기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아파트 값이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오르는 또 영향도 있어서 네.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어떠한 선택 고민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는 저는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해라 하고 싶어요. 엄마 돈, 내 돈, 대출 이거 가능한 돈 합리적으로 증여받고 적금 다 깨고 대출 받으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라도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네, 보시나요? 무리라는 거는 월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받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대출금을 받을 때 대출 종류에는 원금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는데 1억 원을 30년 모기지로 연 5%로 대출이자 받았을 때 원금 분할 상환은 원금 상환 금액이 27만 원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은 11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체증식 분할 상환은 9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원리금 분할 금액을 조금 줄이고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은 뭘 체증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증식 분할 상환 방법으로 모기지를 받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무리되는 거는 내가 월 소득액에 3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낸다. 그럼 그거는 가정경제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 또 임의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30% 범위인데 왜 30%냐?
대한민국 총 저축률은 33%에서 37% 사이다. 그래서 30%로 보는 거예요. 30%는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이거는 저축성 지출이에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차를 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가방을 사면은 이거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성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적극 저는 권장한다. 내 집 마련해라. 이게 영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는 어떻게 보세요? 갈아타기도 지금 해야죠. 근데 안 팔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팔려야 가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들은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는 거를 고민해야지, 먼저 사고 내 집 파는 거를 고민하면은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자금이 조금 넉넉하시면은 사고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사셔도 된다. 그런데 자금의 여유가 없다. 아주 그냥 꽉 짜져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사는 것보다는 먼저 파는 걸 더 고민해야 되고, 파는과 동시에 또 한두 달 기다렸다가 매수에 나서지 말고 바로 판 날, 처분한 날 매수도 계약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동시 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한 예산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한다면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보는 게 좋을까요? 한강변 주변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지역,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 게 좋고, 아까 그러한 조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지역을 선택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건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커뮤니티를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10억으로 신축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평수가 15억으로 평수를 50평, 60평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강동구로 가면은 그라시움이라든가 명일역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아파트들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10억 정도면은 제가 만약에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이나 갭을 어느 정도 끼는 게 가장 안정적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월 소득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15억이 있다라고 해서 10억을 이게 아니라 내 소득,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수준을 따져서 내 집 마련에 대출 범위를 정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집값의 30%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대부분 한 3,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지역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은가요? 노도강을 좀 보셔야 되겠고, 강서나 강동의 한강변 이런 이제 전세가가 높은 구축을 좀 보셔야 되겠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소형 사이즈로, 신축은 그 정도 있으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 네. 신축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축도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잘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리딩할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커뮤니티가 더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아무튼 시장을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커뮤니티에 의해서 그 지역 안에서는 가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는 부동산의 특성이 부동성이라고 봐요. 이 입지는 그 어느 거하고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입지가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채널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앞으로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제가요? 네. 그 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압구정동, 반포, 한남동, 성수동, 여의도,
뭐 이런 곳들을 좀 꼽을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꼽을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 유일하게 대치동만 그 한강벨트가 아닌데 네, 네. 그래도 대치동은 앞으로 계속 교육 시장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대치동에는 학원이 1,000개가 넘게 지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TX AC가 이제 삼성역에 2028년 개통이잖아요. 그러면 뭐 파주에서도 25분, 동탄에서도 25분, 의정부, 양주 옥정에서도 30분 이내, 수원에서도. 그러면은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디 그 주변의 학원으로 갈까요? 이제는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2, 3이 되면은 30분도 출퇴근이 이제 한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는 시간이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이제 전세로 이제 들어오고 매매 수요로 들어오고 그 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치동 학원가는 주말에 수도권 시장이고 방학 때 전국 학원가였는데 주중에는 그 지역이었고 이제는 주중이 수도권 학원가로 이제 탈바꿈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치동의 집값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빌라는 전세 사기 여파로 사실은 빌라 수요자들이 대거 이제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 시장은 침체를 좀 계속 뭐 겪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빌라 8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빌라 시장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고 그래도 이분은 세금 낼 때는 주택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살아나려면은 비주택 시장이 공급자도 수요자도 이 시장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전세 사기를 사전에 법으로 좀 막아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순위 권리가 있는 그런 빌라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못하게 막자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만 가능하게 하고, 그러면 선순위 권리가 없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매매 감정을 하고 매매가의 50% 내지 40%만 전세 계약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 반전세 계약을 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로부터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한은 비아파트 수요가 살아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뭐 비아파트 수요가 안 살아나면 공급자도 지금 공급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면은 미분양인데. 네, 그래서 그 시장은 당분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입지가 좋은 빌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위치해 있다. 강남에 위치한 대치동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치동 말고는 다 조심하자. 빌라는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좀 넓혀서 수도권 지방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네. 어떤가요? 뭐 지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서울하고는 완전히 뭐 틀린 지역이죠.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니다. 지방은 이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제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특히 지방에 지금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가격 하락은 더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울 지역은 뭐 얘기를 했으니까 경기, 인천 지역을 보면은 뭐 서울하고의 이제 접경 지역들이 많은 곳.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데는 지금 뭐 경기, 인천, 세종이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인천이 느는 거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 인천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직장은 서울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접경 지역, 교통 환경이 편리한 곳,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남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 가격이 그나마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GTX가 강남 삼성역하고 연결이 되는 2028년 이후에는 파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양주 옥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또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집값은 조금 틀려지겠죠. 다른 곳보다. 특히 이런 이제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 지역이 자족 기능을 갖춰가는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은 더 틀려지겠죠. 그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잖아요. 동탄 바로 밑에는 이제 용인, 남사, 이동읍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에 있고 215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8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로 들어서게 되면은 일자리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배후 주거지가 동탄 이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서울로의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규모도 동탄 이 신도시 규모는 1,400만 평 정도 됩니다. 분당이 5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큰 지역이 로 이제 탈바꿈 하게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자족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지역의 미래 가치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춰진 곳이 오히려 훨씬 더 미래 가치는 좋다. 여기에다가 이제 GTX로 인해서 서울 강남으로의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곳, 이런 곳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이렇게 완전한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곳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은 없으신가요? 그게 동탄이죠. 아, 지금. 네, 네. 동탄은 이미 커졌잖아요. 아니죠. 아직 자족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서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강남으로 진입은 수서도 강남이지만 네. 삼성역까지 아직 연결이 안 됐고 이런 거니까 이런 지역들이 한꺼번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수도권 중에서는 뭐 동탄이 가장 미래 가치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그 전 단계로 보자면 이제 분당이겠죠. 분당 판교의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당 지역도 매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분당의 집값하고 동탄의 집값은 분당이 훨씬 비싸다. 예,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이게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안 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집값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 정권이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그 후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이런 좋은 정책들은 꾸준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도지구 발표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구 선정이 많은 지구가 되진 않았다. 단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선도지구에는 탈락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된 것도
것도 정부에서는 이제 2027년 착공 목표였는데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이제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착공이 안 되는 선도 지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된데도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것들을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조금 제대로 좀 따져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사실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오히려 새 것보다는 곧 새 것이 될 그런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하고 신축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재건축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차이 나는 만큼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더 힘들죠. 용도 지역이 다양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더 더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지역이 드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든 재건축에 투자를 하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지를 지구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다. 이때 투자할 때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확인해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은 이게 이제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또 경매로 나왔을 때는 금융기관이 임의 경매에 붙인 거, 또 국가나 공공단체가 압류에 의해서 공매로 처분할 시에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주택법에 정해져 있어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 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뭐 여기에서 언급한 그 위에는 안 됩니다. 뭐 증권사나 카드사나 이런 데서 경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감안해서 조합원 지위 양수 특히 신경 써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작고 커뮤니티나 또 전용 면적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환가할 때 환가가 조금 아파트보다는 환가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혹시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좋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뭐 경기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탄 지역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천 지역에서는 신도시, 뭐 송도는 GTX B가 이제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송도역으로 바뀌면서 GTX B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제 교통 환경이 여의도 서울역으로의 이제 진입 환경이 뭐 20분 되면은 두로 진입하게 되니까 이 송도 지역 중심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청라나 검단도 서울로의 이제 교통 환경이 청라는 7호선이 연장이 되는 거고 또 검단은 5호선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교통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곳 신축 아파트는 고려해 보는데 이들 지역에 매수할 때는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 혹시 이제 주변에 이게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요즘 그분들의 움직임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은 뭐 아파트에는 관심이 없죠. 예, 예. 뭐 부자들은 아파트에는 관심이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분들은 이제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 꼬마 빌딩을 매수할 때는 이제 대출을 끼고 대부분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로 대출 이자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가 하락하면은 꼬마 빌딩 시장은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인구가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세종에 투자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지방 투자보다는 수도권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부자라는 네, 유튜브인데 네, 고부자. 예, GO 고부자입니다. 네. 예, 가자 부자로 가자 고준석 박사와 함께 부자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채널명을 송은이 김숙 씨가 지어준 채널명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시사적인 부동산 시사적인 내용 또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매일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네, 알림 설정도 좀 해놓으시고,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르면 안 돼요. 네, 좀 많이 고부자 채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자산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가격이 떨어지기를 더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내 집 마련에 자산 관리를 잘 하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